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의 국제종합팀에서 근무하는 최기산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인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악천후 속에서도 비를 뚫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서 조금 진행이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올해 5월 말에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그렇게 오랜 연구를 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미숙하고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제 강의 중에도 이제 강의가 이제 저희가 발표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겠지만 중간중간에도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 현황 이제 좀 이제 지역별로 또 어떤 유형별로 또 산업별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좀 약화된 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왜 약화가 되고 있는지 그 약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배포해드린 버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엇인가 이제 영어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 그래서 약자로 GBC라고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밸류 체인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이제 기획 단계에서 부품 조달 또 생산 과정, 조립, 가공, 또 유통, 판매 이르기까지 그런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제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이제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만 붙인 겁니다. 글로벌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 또 다양한 지역에서 걸쳐서 형성됐다라는 의미로 글로벌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생산 분업이 글로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사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비용 절감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 설비를 해외에서 직접 이제 이전해서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또 현지에 아웃소싱 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글로벌 분업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한 그냥 예를 들면은 일단 스마트폰을 제조할 때 특히 이제 많이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조달 차원에서 물론 이제 조달 전에 이제 물론 기획 단계에서도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애플이라고 하면은 애플이 이제
미국 본사에서 이제 뭐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연구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조달은 그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핵심 부품들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생산한 그 제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는 이제 또 이제 중국에서 조립 가공을 하는, 그리고 완성품을 유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배송을 하고 또 그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한 국가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이 뭐 글로벌뿐 아니라 그냥 가치사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가 있죠. 그 글로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방 참여라는 거는 이제 가치사슬의 참여 방향에 따라서 국내 중간 생산물이 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생산에 투입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전방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해외 입장에서는 후방 참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앞서 스마트폰 사례에서는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어떤 핵심 부품 생산국들은 전방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서 전방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뭐 조립 가공하는 뭐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는 후방 참여,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뭐 수출해서 뭐 미국이나 전 세계로 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전방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가치사슬과 연관되는 개념이지만 다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죠. 업스트림은 이제 그 상류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치사슬에 있어서 전반부를 차지하는 산업. 그래서 기획, 뭐 디자인, 원자재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업스트림 산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다운스트림은 이제 그 물류나 마케팅, 뭐 판매, 사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BC 스마일 곡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이제 다르다.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다른데, 이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곡선이 이제 웃는 모양으로 됐다 해서 스마일 곡선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글로벌 가치사슬이 주목할 만한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일단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 기업 경영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생산 활동을 하던 거를 다양하게 이제 아웃소싱하고 또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얻는 이득들이 많이 있을 테고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근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저희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교역 신장률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역 신장률이 이제 파란 점선인데, 교역 신장률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빠른 교역 신장률을 보였고, 그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성장과 교역의 관계를 보면은 그 예전에는 성장률과 교역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경제의 성장에 비해서 교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건 교역 탄력성인데요. 교역 탄력성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그 파란색 교역 신장률을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 비해서 교역이 더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은 교역 탄력성이 큰 거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지금 7,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 교역 탄력성이 좀 빠르게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또 급격히 상승했죠.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적 의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은 그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 분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역 규모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출과 수입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자재와 그 완제품과 중간재 교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완성된 최종재를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그런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교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교역량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글로벌 교역 증가율하고 그 GBC 참여도라는 게 있는데요. GBC 참여도는 이제 GBC 그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하게 됐는가라는 어떤 하나의 지표를 나타낸 건데 그 부분을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역 증가율하고 GBC 참여도 증가율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런 교역 탄력성이 굉장히 이제 GBC와 연관이 높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최근에 교역 탄력성이 크게 하락한 앞부분에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간단한 이제 이거는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간단한 이제 모형을 통해서 계량 분석을 했는데 그 GBC 교역 탄력성이 그 전체 교역 탄력성이 이제 2011년에서 15년까지 마이너스 0.04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GBC 활동과 관련된 교역 탄력성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그렇게 교역 탄력성을 하락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GBC가 이제 교역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생산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GBC가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GBC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글로벌 이제 가치사슬을 통해서 그런 생산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보통 시장 선도적인 좀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단은 신기술이나 어떤 경영 기법, 또 생산의 전문화, 효율화, 그런 경영 노하우가 국가 간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GBC 참여도가 10% 상승할 때 생산성이 1.7% 증가한다는 월드뱅크의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아래 그래프는 이제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과 GBC 참여도의 어떤 관계를 본 건데요. OECD 국가에서 보면은
GBC 참여도의 그 상승 정도가 큰 국가에서 생산성 증가율도 대체로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GBC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고용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뭐 같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GBC가 확산되게 되면은 어떤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용 구조에도 영향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GBC 아래 그래프에서 GBC 관련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고 줄었냐를 보면은 1995년 대비 2013년에 그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보면은 신흥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제조업 증가가 높죠. 그리고 파란색 선진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 이유는 보통 선진국들이 이제 뭐 R&D랄지 뭐 판매, 유통 판매, 운송 또 뭐 디자인 뭐 이런 서비스업을 많이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업자 수가 많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처럼 뭐 제조업 쪽에서 뭐 전기전자 이런 제조업 쪽에서 그런 쪽에서 고용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더 큰 취업자 수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GBC가 확산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기업의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촉진시켜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떤 산업은 발전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대외 경쟁력이 하락한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GBC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될 경우에 단기간에 어떤 고용 구조 변화를 통해서 뭐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임금 수준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경제적 의의를 갖는 GBC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연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데이터가 이제 기업의 이제 미시적인 데이터, 각 기업들의 뭐 재무 보고서랄지 미시적인 데이터. 그래서 그 기업이 생산한 생산품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외에서 조달하고 어떤 부분이 또 국내에서 조달되고 이런 그 기업들의 미시적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살펴보는 그런 그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역 통계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이제 교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 통계를 보시면 이제 최종재와 중간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거죠. 또 무역 통계는 우리가 이제 그 통관 통계라는 그런 가장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 빨리 입수되는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는 분석이 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분석의 정밀도나 이제 정합성, 국가 간의 어떤 정합성 측면에서는 그 무역 통계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그 연구자들은 보통 이제 더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 연관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국제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산업 연관표라는 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다 산업 연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 연관표하고 국가 간의 그런 무역 통계를 이제 결합을 해서 국제 산업 연관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쉬운 일이 아니라서 쉬운 일도 아니고 각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제라는 거 이제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산업 연관표인데 일단은 각 국가별 산업 연관표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각 국가별로 산업 연관표를 일관되게 같은 기준으로 작성을 하느냐, 얼마나 그 통계가 신뢰할 만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국제 산업 연관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국제 산업 연관표를 통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제 국제 산업 연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첫 번째에 있는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수록 기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고요. 또 43개국의 56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일단은 국민 계정 체계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나 이제 다양한 국민 계정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서 일치된 유엔에서 공표하고 있는 일치된 체계가 글로벌 체계가 있는데 그런 거를 충실히 반영을 했고요. 또 산업이 56개 산업 이 산업 연관표라는 것은 산업 간의 어떤 거래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많은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오라라고 이오라 멀티 리전 IO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 거보다는 약간 뭐랄까 이게 추정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거보다는 정확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계열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189개국이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요 위에 두 개를 이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다 더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료의 풍부함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많이 이용이 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나오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ADB는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인데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나오는 이건 이제 아시아 쪽 산업 연관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산업 연관표를 잠깐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 국가의 산업 연관표 투입 산출표인데요. 그래서 한 국가의 산업과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투입되느냐, 아니면 파이널 유스는 최종재로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최종재로서 소비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한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고요. 반면에 이제 월드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컨셉인데 국가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산업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산업이 있고 그래서 컨트리 A에서 A로 가는 거는 이제 내셔널하고 동일한 기준인데 컨트리가 다른 B에서 A로 가는 그래서 이거는 B에서 생산된 물품이 A에서 A로 수출, 그러니까 A는 B에서 수입해서 또 생산하는 반대로 A에서 B로 가는 그리고 레스트 오브 월드는 이제 A와 B와 나머지 전 세계에서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완성된 글로벌한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밸류 에디드가 있는데 그 밸류 에디드를 이게 어느 쪽에 귀속되어 있는 거냐 이게 밸류 에디드 한 국가의 어떤 산업에
밸류 에디드가 해외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해외면 또 해외의 어떤 산업에서 오는 건지, 국내면 국내 어떤 산업에서 오는 건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GBC 활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드리기엔 조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뒤에서 제가 이제 맨 나중에 그 제시한 그런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글로벌 가치사슬을 측정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총수출 분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쿤만 왕 웨이라는 이제 3명이 2014년에 발표한 그 논문인데요. 그래서 줄여서 KWW라고 이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인데, 그 총수출을 어떤 한 국가, 한 산업 단위로까지 분석이 가능한데, 어떤 한 국가, 한 산업의 총수출액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크게는 이제 국내 부가가치냐, 해외 부가가치냐, 아니면 이중계상분이냐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수출 통계에는 항상 그 더블 카운팅이나 이중계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국내 부가가치라도 해외에서 소비되는 국내 부가가치냐, 아니면 수출 후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부가가치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도메스틱 밸류 에디드로 자국 내 부가가치, 그리고 여기는 수직 분업적 요소. 수직 분업이라는 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아까 가치사슬에서 이제 쭉 이제 가치사슬 단계별로 있는데, 그런 수직 분업. 그래서 수직 분업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해외 부가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생산물 중에 해외 부가가치 요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의미를 이제 수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다른 자료에서 따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자전거를 어떤 제3국에 수출을 해서, 제3국에 이제 자전거를,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냐면은, 이탈리아가 맨 처음에 독일한테 이건 이제 뒷바퀴인데요. 뒷바퀴를 이제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만든 뒷바퀴가 독일에 수출됩니다. 독일에서는 앞바퀴를 만듭니다. 이 앞바퀴를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뒷바퀴 합쳐서 이 두 개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은 이 앞바퀴 뒷바퀴를 독일한테 받아서 수입해서 이 자전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또 이탈리아에 다시 수출합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안장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요거를 중국에서 수입받아서 여기다가 안장을 만들어서 최종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이게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아까 앞에서 본 총수출 분해법으로 해서 분해를 하면, 일단은 이탈리아의 총수출은 이 완성된 자전거하고 아까 독일로 수출했던 뒷바퀴, 이게 총수출 금액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 금액에는 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뒷바퀴하고 마지막에 추가했던 안장.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국내에서 추가한 부가가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는 중국에서 만든 프레임, 그다음에 독일에서 만든 앞바퀴.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자전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한 대에 이제 한 대를 생산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이렇게 이탈리아 입장에서 도메스틱 밸류 에디드와 포린 밸류 에디드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 수출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이 남은 게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엑스포트라는 수출은 도메스틱 밸류 에디드와 포린 밸류 에디드와 더블 카운팅 이 세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 총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와 이 더블 카운팅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는 총생산 분해법이 있는데요. 이 총생산 분해법은 이제 왕웨이유라는 왕웨이주가 2017년에 이제 MBER에 발표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는 총 수출을 자체를 분해를 했는데 요거는 총 생산을 분해를 합니다. 총 생산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GD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DP를 분해하는데 그 GDP는 이제 부가가치의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 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의 총 합을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로 최종 소비, 그 다음에 원천,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소비되는가, 그리고 부가가치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 원천. 두 측면에서 각각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로 분해를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순수하게 국내 생산, 국내 소비, 그리고 국내 생산된 게 해외에서 최종 소비된가.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그 수출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수출이란 말은 GBC가 아닌 전통적 수출.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그 해외 생산 과정에 우리나라 생산물이 중간재로 투입되는가. 그것이 바로 GBC 교역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될 때 그것이 중간재로 수출되는, 그래서 GBC 교역을 위한 생산.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GBC하고 복합 GBC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GBC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로 생산돼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수출돼서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소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경을 한 번만 거쳤다 해서 단순한 GBC라고 하고요. 복합 GBC는 중국에서 생산을 한 것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됐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제 국경을 한 번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 두 번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이상 국경을 넘었다. 그럼 복합 GBC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천 측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앞에서 최종 소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로 내보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GBC 측면에서는 전방 GBC 참여라고 하고요. 원천으로 분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투입이 되느냐, 국내에서 조달한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조달한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GBC를 분해를 하면 이것은 후방 GBC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GBC 참여도라는 개념은 일단 총생산 또는 앞에 수출 분해를 이용한다면 총수출이 되겠죠. 총생산 중에 GBC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GBC가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참여도는 총생산 중에서 해외 생산에 중간 투입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하고요. 후방 참여도는 총생산 중에서 국내 생산 중에 국내 생산에 중간 투입된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지는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제 그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글로벌 가치사슬이 그 2012년을 기점으로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 그 금융위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다가 요게 이제 2008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번 이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약간 떨어진 거에 대한 기저효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010년에는 반등을 했지만 그 전반적인 추세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수출 분해와 생산 분해로 이제 어떤 분해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적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산업 연관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오라 그 산업 연관표하고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오라 같은 경우에 수출과 생산 분해를 둘 다 해봤고요. 그 월드 IOD는 이제 생산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거의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이오라 IO와 월드 IOD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그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오라 IO도 이제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오라 IO로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옆에 그래프는 이제 중간재 총 수입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입니다. 이게 이제 무역 통계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총 수입에서 여기서 총 수입은 각 국가의 수입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81개국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81개국의 총 수입인데 그 중에서 중간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중간재 수입은 이제 그 GBC 학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원자재, 부품 이런 중간재 수입이죠. 그래서 그 수입 비중도 유사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그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뭐 생산분해, 수출분해, 생산분해 했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고, 2012년 이후에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아래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봤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이제 그 전에도 빠르게 상승했었는데 최근의 하락은 신흥국에서 좀 두드러지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선진국 간의 GBC는 이제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약간 신흥국 간의 어떤 그 GBC 활동이 조금 더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별로는 베트남, 또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후방으로 나눠서 보면 아까 이제 전방하고 후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제 신흥국의 후방 참여가 더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후방 참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조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조립 가공 산업이 발전했는데 그 중국이 해외에서 이렇게 조달해서 단순히 조립 가공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약간 좀 더 이제 그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후방 참여가 더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보셨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2000년에서 뭐 2011년까지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약간 신흥국에서는 업스트림이 상승하고 선진국에서는 다운스트림 비중이 상승돼서 약간 전문화가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그런 전문화 속도가 좀 크게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그럼 현재 수준에서 2015년 기준으로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국가별로 쫙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GBC 참여도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나라는 조금 경제 규모가 그래도 있는 나라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GBC 참여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공무역이 중개무역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GBC 참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는 약간 내수 위주의 경제로 좀 더 낮게 나오고요. 중국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옆에 보시면은 GBC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절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독일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과 독일은 이제 유럽 쪽에서 어떤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그런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 워낙 그게 많기 때문에 독일도 상당히 크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GBC 통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GBC가 어떻게 서로 지역별로 연관되어 있고 어느 국가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보는 건데요. 2000년대만 해도 미국과 독일은 유럽에서의 중심이었고 미국은 이제 뭐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북미 북중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에서 좀 이제 중심이었는데 중국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 2011년이 정점으로 2011년에는 이 크기가 이제 부가가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GBC 부가가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중심지로 크게 부각이 됐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제 유럽 통합이 점점 진전이 되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2015년에는 다시 줄어서 2005년 수준으로 이제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순한 GBC냐 아니면 좀 더 복잡한 GBC냐를 볼 때 GBC 참여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에서는 이런 좀 복잡한 GBC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경을 2번 이상 넘는 그런 GBC가 기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복합 GBC 참여도가 더 크게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별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제조업하고 서비스업만 보면은 아래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에서 제조업 파란 선이 후방 참여도인데 제조업 후방 참여도가 크게 감소했죠.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둔화됐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됐지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방 후방 모두.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주목할 만한 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 과학 기술이나 사업 서비스 또
정보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에서는 이제 뭐 전기전자, 뭐 화학 제품, 금속 제품, 뭐 섬유 가죽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왜 이렇게 약화가 되었느냐? 그거는 조금 뭐 어느 정도 뭐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최근 들어서 보호무역 기조가 좀 강화가 됐죠. 특히나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많이 심한데 이 데이터는 올해는 반영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를 제외하고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보호무역 기조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GBC 활동이 관세율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조적으로 보면 관세율이 9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신흥국에서 높았는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됐죠. 반면에 이제 관세 이외의 비관세 무역 조치, 시행 건수가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은 보호무역 조치고요. 파란색은 자유무역 조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보호무역 조치가 2010년대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면 일단은 국가 간의 GBC 네트워크의 작동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을 제약한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GBC 활동이 국가 간의 중간재 무역에서 끊임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런 무역 제재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GBC 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봐도 먼저 이제 관세가 GBC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해봤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로 유의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제재 건수하고 GBC 참여도를 단순하게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도 여기에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GBC 참여를 그동안에 많이 확장시킨 제일 큰 공헌을 한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구조가 그동안에는 GBC의 어떤 GBC 생산 활동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수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하다 보니까 GBC 활동이 좀 저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외 의존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많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아시아 6개국은 이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도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OECD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그닥 하락한 건 아니죠. 그리고 국가별로 교역 증가율도 중국에서 크게 증가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입품이 해외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들을 국내 생산물로 대체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GBC 활동에서 생산 분업, 그러니까 수직적 생산 분업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조립 가공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 정책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동안의 기여가 컸었는데 상당 부분 약화됐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GBC 활동에서 중요한 게
중국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조립 가공해서 다시 선진국으로 그 최종재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GBC에서 특히나 복합적인 GBC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중국에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가 커지고 그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무리 그 중국에서 조립 가공한 비싼 그 소비재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그 수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GBC 측면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도 이제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인데, 가공무역 규모가 굉장히 그 빠르게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 무역 규모 중의 비중은 뭐 꾸준히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가 간 생산 비용 격차가 축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훨씬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산 비용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생산 설비 이전이랄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요인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서 보면은 임금 수준 격차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격차가 많이 줄어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4차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AI 기술, 로봇 기술, 그런 기술들, 3D 프린팅 같은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서 이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 본국에서 미국에서 뭐 제조하는 게 더 비용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생산 비용 격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이런 비용 역경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죠. 더 이상 GBC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모델로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보면은 그 해외 직접 투자가 보면은 2000년에서 2007년에는 연평균 10%, 15% 가까이 신흥국에서 증가를 했는데 그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했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뭐 약간 줄어들었지만, 약간 하락했지만 증감률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해외 직접 투자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해외 직접 투자죠. 그리고 이제 또 GBC 확산을 주도했던 또 하나의 축인 미국이 최근에 이제 리쇼어링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생산 설비를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의 이제 반대죠. 그래서 리쇼어링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쇼어링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게. 그리고 리쇼어링에서 들어오는 국가는 중국, 멕시코 이런 신흥국들이 많죠. 예. 다음에 이런 최근에 이런 약화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떤 배경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러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앞으로 이제 그런 과거의 2000년대
빠르게 늘어났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과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살펴봤던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 있죠. 보호무역 같은 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최근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보호무역이 쉽게 다시 옛날처럼 자유무역을 더 증진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봤던 아시아 경제구조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갈수록 그런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 하면서 경제구조 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레버리징 정책이랄지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가 간의 어떤 생산 비용 격차가 축소되는 것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저비용, 저임금 국가가 이렇게 생산 기지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4차 산업일지 기술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전에 그런 빠른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약간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나온 2017년 글로벌 가치사슬의 미래, Future of Global Value Chain 그런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이제 GBC가 이제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로 진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봤던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래프 중에서 경제적인 시사점을 주는 일단 교역 탄력성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요게 일시적이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텐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거라면은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긴 쉽지 않다. 올라가도 좀 느리게 올라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이제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지금 2010년, 11년 이게 지금 끝에가 2017년일 겁니다. 2017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건 지금 7년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이 되는데 교역은 이 부분까지 못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예전만큼 요거와 요거의 격차가 이렇게 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교역은 증가 속도가 성장은 이제 예전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교역은 이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렇게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수출이 굉장히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그런 교역 흐름과 굉장히 경제 구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들어서 줄임으로써 반대로 이제 이렇게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낮춘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대외 변수라는 측면에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대외 경제 여건이 성장은 뭐 조금씩 회복이 돼도 글로벌 교역 추세가 그렇게 적게 회복이 안 된다면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시사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제적 의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가장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효과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경 간의 그 많은 교역을 통해서 그 앞선 기술이 약간 좀 기술이 떨어진 국가에 전파가 되는 기술의 전파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생산성 제고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예전만큼 글로벌 가치사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생산성 전파가 최소한 그 글로벌 가치사슬 경로를 통해서는 약화될 수 있다. 뭐 다른 경로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로는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교역 자체가 예전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우리나라의 시사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외적인 그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흐름을 빨리빨리 감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그 GBC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지만 약화가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제조업 산업으로 보면 제조업 측면에서 나오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제 오히려 GBC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GBC 확산에 우리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보고서 여기서 보시는 맨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밑에 적어 놓은 보고서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는 측정 방법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 경제학과 분들이랑 많이 하셨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짜볼 수 있는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랩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쿤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출분해법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그런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OECD 보고서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월드뱅크 보고서는 거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인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의 흐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현황과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보고서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